예, 들으신 것처럼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일명 캣맘 벽돌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다 되도록 범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어제 경찰이 3차원 스캐너 기술을 이용한 모의 실험까지 했습니다. 첨단 수사 기법으로 범인을 잡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경기도 평택의 한 우체국에 강도가 들었는데 청원 경찰은 없었다고 합니다. 소규모 금융기관이 잇따라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태현 변호사, 염건웅 한국사회범죄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캣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다 됐습니다. 자, 경찰도 뭐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용의자는 특정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자수도 전혀 지금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3차원 스캐너 기술을 이용한 모의 실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도 뭐 사건 기자를 오래 해봤지만 이런 실험 제가 처음 접해봤거든요. 먼저 염사님께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어떤 이게 시뮬레이션입니까 이게? 3차원 스캐너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주로 화재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기법입니다. 예. 그래서 화재 현장 같으면 이게 화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추정할 수만 있지 사실 정확하게 밝히기 힘들기 때문에 현장을 3차원적으로 재구성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화재 현장에서 자주 쓰이나요? 그러면?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길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이런 것을 이제 파악하는 기법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현재 그 피해자와 나뭇가지 또 그다음에 벽돌이 어느 방향에서 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3차원적으로 재구성해서 지금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지금 수사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 속도 이런 거, 그다음에 그 피해자, 사망자가 있었던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수치화해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몇 차례 돌리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뭐 한 번 시뮬레이션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같이 이제 돌려본 상태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거기서 이제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몇 층에서 떨어졌을까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여기서 누구라고 특정해서 그 용의자를 찾기는 쉽진 않은 건데 몇 층에서 몇 호쯤에서 떨어졌는지 그 부분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약 1m에서 2m까지 오차 범위 내에서 어느 지점에서 낙하를 했는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자, 이렇게까지 실험을 하고요. 지금 아파트 주변에서 경찰들 계속해서 뭐 수사를 하고 있을 텐데 아파트 주민들 뭐 두려워하겠지만 빨리 용의자 자수하길 바라고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 그럼요. 지금 던지는 분은 한 분일 거고 그분을 제외한 그 라인에 있는 어느 정도 층 이상의 한 30가구 정도가 전부 다 용의 선상에 올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상주 농약 사이다처럼 이 동네에서 일어났는데 누군가 우리들 중에 범인이 있는데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불신만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되면 그분이 빨리 자수하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어쨌든 누군가 그 라인에서 던진 거는 지금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수사의 포위망은 점점 더 좁혀오고 3D 기법까지 동원한 거로 보면 어떻게든지 아마 나올 겁니다. 최소한 이 기법을 통해 가지고 그 동선을 벽돌 날아온 동선을 파악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집 한 2개구나 3가구 정도를 압축이 될 텐데 그 가구 있는 사람들 뭐 집에 압수수색 한다든지 하게 되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자수하시는 게 그러면 조금은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범행에 사용된 벽돌에서는 지금 DNA가 검출이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 60여 명의 DNA 채취를 다 했거든요. 협조를 다 해주셨어요. 자, 그럼 대조할 수 있는 DNA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찾아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경찰 수사 방향은 아마 이제 압박용 카드로 DNA를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목격자가 있다든지 CCTV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 그 부분도 확보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DNA, 주민들의 DNA를 확보했고 어느 층이라고 지금 스캐너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적으로 상당한 압박이 있을 겁니다. 또 더군다나 이번에 지금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도 지금 한다고 하는 내일부터 한답니다. 한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 벽돌을 던진 용의자 입장에서 상당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요. 그 시간대,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난 그 시간대에 아파트 안에 있었던 주민 20여 명을 상대로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하겠다. 근데 주민들이 흔쾌히 또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거부한다면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20명까지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요. 그러니까 20명이라는 거는 그 부분이 이제 그 당시 엘리베이터 CCTV 등을 통해 가지고 가구 수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확정을 하는 거고. 저 스캐너 기법을 통하면 한 2개 층 정도, 한 층 정도로 압축되지 않겠습니까? 그 20명 중에 그 층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줄이면 더 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를 좁혀되는 거죠. 그 거짓말 탐지가 하나 있고 하나 방법 아마 검찰의 마지막에는 몇 개 층 정도, 몇 개 가구 정도를 압축이 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 벽돌이 보면은 밑에가 좀 축축
툭하다 하거든요. 그거는 저 벽돌을 가지고 가서 집에서 뭔가를 받치는데 예를 들면 뭐 세탁기를 좀 괴어놓는다든지 그런 용으로 썼다라는 거라고 검찰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집에 압수수색을 해서 뭔가 저 벽돌이 받쳐진 것 같은 흔적을 찾게 된다면 용의선상은 더 좁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흔적을 지울 수도 있고요. 뭐 그렇긴 할 텐데 이걸 지금 만약 흔적을 지운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벽돌을 4개를 썼는데 그중에 하나를 썼다? 나머지 3개 갖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거를 경찰이 다 지켜보는 와중에서 가지고 나가서 화단에다 버리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흔적은 반드시 남아있을 거예요.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이 스캐너 기법 또 이제 거짓말 탐지기 이런 게 어떤 나중에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그러니까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그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죠. 아직까지 사용된 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지금 첨단 수사 기법들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디지털 포렌식 방법도 사실은 예전에 전통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3D 스캐너 기법도 얼마든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3차원 스캐너 기법 같은 경우는 화재 현장 사건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이제 증거 자료로 충분히 활용이 됐던 적이 있고요. 근데 이번 같이 벽돌 사건은 사실 적용이 된다면 처음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용의자가 벽돌을 던졌던 시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후 4시 35분경이거든요. 그렇다면 오후 4시 35분,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6시 이후에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그 전에 4시 35분에 집에 계속 거주하는 그런 사람으로 용의선상을 좀 좁힐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 한국 경찰의 수사 능력, 뭐 범인 검거율이 뭐 70~80% 세계 최고 수준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자, 과학 수사 기법을 지금 다 동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경찰 이번 사건 해결에 좀 뭔가를 좀 올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수사 기법이나 카드를 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 3차원 입체 스캐너 기술이라는 것은 지금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나올 수 있는 시간이 한 10일 이후, 한 15일 정도, 1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경찰에서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을 해요. 보통 이제 그 용의자들이 왔을 때 보통 압박하는 전법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또 기술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사건은 실마리가 나타나고 용의자가 잡힐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도 늦지 않았죠? 자수하면 되죠? 가면 받을 수 있죠? 가면 왜냐하면 이제 자수를 한 게 결국은 이제 수사기관의 범인을 먼저 발견하기 전에 본인이 내가 범인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감형을 받는 그런 건데 물론 감형을 절대적으로 해준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결국 법원의 임의적인 판단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워낙 지금 어떻게 보면 용의선상에 오르는 주민들 중 누가 범인인지 단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범인입니다라고 출두해서 용서를 빌면 감형받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죽이려고 던진 것 같지는 않아요. 벽돌을. 왜냐하면 사실은 명중시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나뭇가지에 맞고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한 거 보면 좀 겁을 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맞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살인으로 기소하기는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아마 폭행치사 정도로 기소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이라도 빨리 자수하고 피해자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본인에게 이제 형사의 어떤 형량을 더 줄이는 방법이니까 이 방송 보시면 빨리 뭐 오늘 내로 자수하시기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경기도 평택의 한 우체국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불과 40초 만에 현금 2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는데요. 파출소가 불과 한 100m 거리에 좀 있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뭐 신속하게 훔쳐 달아날 수 있었다. 우체국 어떻게 지금 턴 겁니까? 이거를 그렇게 빨리? 저번에 강남에서 있었던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일단 모방 범죄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 그 우체국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이런 그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청원 경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인건비가 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청원 경찰이 없는 부분 때문에 보안이 좀 허술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그 범인 같은 경우는 미리 아마 탐문을 했던 것 같아요. 미리 계속 그 우체국 주변을 맴돌고 우체국 안에도 들어가 보고 그런 상황에서 들어간 것 같고 새마을금고 사건, 저번 새마을금고 사건과 이번 우체국 사건이 유사한 것은 점심시간을 노렸다는 점이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자리를 많이 비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보안도 허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를 노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헬멧을 쓰고요. 오토바이까지 대기를 시켜놓고 다 했어요. 심지어 뭐 흉기도 들고 가고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했다. 경찰도 아마 이 우체국을 최소한 이용한 사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제 용의자를 쫓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그 우측은 사람이 적다. 예. 또 청원경찰도 없다. 예. 그리고 동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걸 사실은 처음 가본 데를 가가지고 하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아마 그동안 평소에 이제 우체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거기서 뭐 소포를 뭐 보낸 적이 있다든지 예. 뭐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든지 해서 그 우체국의 실정을 그래도 좀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는가. 예.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 지금 뭐 약간 외국인 얘기도 그렇죠. 나오는 것 같거든요. 동남아계. 예. 그 헬멧을 쓴 모습들을 보니까 피부톤이나 그런 것들이 한국 사람 같지는 않고 동남아인인 것 같다. 예. 그렇다고 보면 그 우체국을 자주 이용한 왜냐하면 동남아 노동자 같은 경우에 동남아인 같은 경우에는 고국의 어떤 돈을 송금한다든지 물건 보내기 위해서 우체국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그런 사람들 쪽으로 용의 선사가 조금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남아계 외국인이라면 사실 외국인 범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범죄 흔히 우리 접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행각을 벌였다. 이건 진짜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단 외국인들 자체가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또 불법 체류자가 했을 경우는 사실은 신원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은 이제 9.11 테러 이후에 뭐 지문 날인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 이제 범죄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신원 조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신원 파악 자체가 안 되니까 일단 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금 수사가 좀 난항을 겪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범국가적으로 좀 체계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에서 실탄 사격장 총기 탈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우체국을 털려고 범행을 했다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체국이 범죄 대상이 되고 있어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경찰이 없어 한 2,600개 곳이 우체국이 있는데 한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비상벌이 있지만 누리지도 못했잖아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죠? 이 소규모 금융기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 일단 뭐 청원경찰을 도입을 해야겠죠.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고객의 돈이 상당히 많이 있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보안 요원이 없다라는 것은 일단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리 CCTV가 있고 뭐 거기 지금 가스총을 비치한다라고도 하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이런 대책을 내놨더라고요. 뭐 선글라스와 마스크와 그 헬멧을 쓴 사람은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지금 뭐 대책을 내놨는데 사실 그 대책이 될 수는 없죠. 그건 뭐 미봉책인가? 미봉책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보안 요원을 도입하는 것, 그러니까 청원경찰을 도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거기 뭐 가스총을 또 뭐 갖다 놓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칼을 겨누고 있는데 직원이 어떻게 그 가스총으로 제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이런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거죠. 실제적인 부분에 그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 김 변호사님, 이게 특수강도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죠? 특수강도에 해당되는 흉기를 들고서 처벌이 굉장히 중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중한 범죄죠. 물론 액수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제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으나 어찌간다 죄 자체는 굉장히 중죄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염건웅 한국사회범죄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